실제로 계약 위반하게 되면 10%가 위약금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딱 두 가지 경우라고 저는 봐요.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몇 개나 되냐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결코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금액보다는 항상 올라와 있더라. 이거는 또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하면 또 임장입니다. 네네. 근데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임장을 간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간다. 그냥 가서 아파트 보고 막 해라. 근데 네. 거기서는 꼭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글쎄 저는 이제 임장을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그 임장을 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 부동산 사장님들도 다 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 어디 뭐 학원 같은 데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와가지고 임장 활동을 하는 건지 사실 알기 때문에 저는 요즘 막 이렇게 자기가 막 가장해서 오히려 부동산 사장님 막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나 여기 물건 좀 사려고 왔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살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솔직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사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부동산 사장님도 다 알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워낙 그런 식으로 임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부동산 사장님들은 딱 보면 다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살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뭐 교육 카페 같은 데서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단체로 임장을 왔는지 다 대충 보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와가지고 아니면 내가 그냥 나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장님 저 이런 거 나중에 또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임장 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그리고 정말 내가 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좀 보여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네. 혹시 물건을 이제 보러 들어갔을 네. 때 세입자가 있거나 아니면 네. 집주인 있거나 할 때 그때 혹시 주의할 건 아, 그래도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 볼 때 임장 볼 때 항상 그래도 이제 먼저 인사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사도 없이 그다음에 이제 신발도 너무 막 팍팍하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런히 놓고 조용조용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사실 안방이나 화장실은 침실 같은 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되면 침실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도 한번 왜냐면 이게 또 뭐 수압이 낮으면 안 되니까 물도 한번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다음에 집이 너무 예쁘다, 좋다 이렇게 좀 칭찬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무뚝뚝하게 막 그냥 집만 이렇게 쑥쑥쑥 보고 하면은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니까 뭐 좀 칭찬도 해주면서 또 여기 너무 볕이 너무 좋네요, 아니면 뭐 남향이라 너무 좋고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집주인들도 더 좋아서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히려 많은 더 정보를 주고 오히려 가격도 깎아줄 여지도 있거든요.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아니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못 깎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한 500만 원만 깎으면 안 되겠냐고 뭐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기분 좋으면 또 그때 대해서 뭐 깎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솔직하게 이제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세 사기나 뭐 네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가계약 문자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해라 이런 네네네. 가이드라인이 많이 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해지 관련해서 어떤 문자를 뭐 써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뭐 여기 뭐 해제 금액에 대해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특약사항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가계약금인데 이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계약금이 있고, 이게 계약금의 일부로서 돌려받지 못하는 가계약금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아예 그 계약금 전체를 떼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그 계약이라는 게 10%를 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그거를 또 하려면 청구를 하려면 돈을 이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을 뺄려면 뺄 수가 없으니까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번거로우니까 안 할 뿐이지 실제로 계약 위반하게 되면 10%가 위약금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명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계약금은 나중에 안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계약금인 거고 아니면 이걸 위약금으로 하겠다. 이거 계약금으로 일부에서 이거를 떼이면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대신에 이거는 이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강제력이 있지만 또 매도인 입장에서도 배액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가계약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냥 돌려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강제권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금 형태는 뭐냐면 집주인은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 거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에 계약금을 건 사람은 그 돈을 그냥 날리는 걸로 그렇게 되고 10%까지는 너무 좀 과도한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상은 그게 이제 10%까지는 아니고 그 내가 낸 돈만큼 떼인다. 그리고 내가 낸 만큼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통상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가계약금이 명확하게 그게 위약금이 된다. 그렇죠. 계약 배상을 한다라고 그렇죠. 명시를 그렇죠. 예. 만약에 근데 그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걸 위약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돌려받을 가계약금이라고 하면 그거를 쓰면 돼요. 이거는 뭐 계약과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를 쓰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가계약금 빨리 입금 받으려고 이거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거를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계약서에 써주세요. 특약사항에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분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탁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환받는 게 조금 오래 걸려요.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바로 반환받는 게 아니거든요. 한 뭐 최소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숙지를 하시고 이제 가계약금 할 때도 이제 주의하셔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당장 내가 어쨌든 또 사람 마음이 좀 갈 때 같은 게 내가 이거 진짜 하려고 했다가 또 마음이 변심해서 이제 하는 경우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맞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건 계약금은 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가계약금 아마 문자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네네. 했죠. 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계약서 말고 문자에도 문자나 계약이나 녹음도 다 법적인 효력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해도 되는 건가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딱 두 가지 경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 부동산이나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쇼핑몰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빌라 다세대라든가 그러니까 예정 구역이 없는 그러니까 아니면 뭐 호텔 개시 분양이라든가 생활용 스파시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하다 보서 이런 게 이제 좀 잘못되면 이제 큰 리스크를 지는 거고 특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기획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상한 땅 이제 개발이 안 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걸 잘못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점일 때 대출을 왕창 일으켜서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고점에서 샀는데 대출을 왕창 받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저점에서 파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아파트로 투자해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욕심을 안 부리고 너무 고점에서 사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잡으면 그다음에 저평가된 부동산, 저평가된 아파트 위주로 사면 사실 그렇게 리스크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의 예전에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몇 개나 되냐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말 안 좋은 아파트나 나올 아파트는 이제 논외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다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 왜냐하면 사실 바닥에서 잡으면 좋긴 한데 이 바닥을 사실 100%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바닥을 잡으려면 굉장히 강심장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가 바닥이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모든 전문가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던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그때 잡았던 분들은 정말 강심장이거나 이제 고수라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때 추천해서 사기도 하고 저도 물론 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이제 흐름을 아니까 했던 거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데 말고 좀 지금도 저평가된 데가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이제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에 아직도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으니 그런 데는 시기랑 상관없이 지금 사도 저는 무방하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지 이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결코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마이너스 손실을 감수하고 사면 대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산 금액보다는 항상 올라와 있더라.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VS 구독자분들께 말씀 네네. 여러분 그래서 그 제가 이게 부제가 뭐냐면 투자의 본질은 단순하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단순하고 사실은 이제 그 쉽게 보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아무리 그게 잘 모르면 모를수록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위에서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작은 실천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은 실천을 해서 사실 저도 20대 중후반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천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순간 부동산 투자가 이제 단순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보이는 건데 근데 이거를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강의만 듣고 하다 보면 이게 절대 저는 보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보면서 근데 이거를 제가 무턱대고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정말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고 제가 책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할 때 잽을 날리다 보면 핵펀치도 날릴 수 있는 건데 이 핵펀치만 날리다 보면은 잽을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잽을 날리려면 이렇게 소액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근 2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투자를 앞바퀴 뒷바퀴의 비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바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뒷바퀴는 투자소득이라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큰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자산이 적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적지만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산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뒷바퀴 투자보다는 앞바퀴에 힘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앞바퀴로 힘을 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거기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금이. 그 종잣돈을 이제 뒷바퀴로 보내서 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앞바퀴만 발달하신 분들은 자산이 적고 또 뒷바퀴만 발생하시면 현금흐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바퀴, 현금흐름과 뒷바퀴, 투자소득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두 개의 바퀴를 잘 굴릴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자산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혹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